자, 안녕하세요. 어, 이번 수업은 저번에 이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수업 나갔던 것까지 보면 유비컴의 그 웹서버 칩 IP2022의 내부 블록도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원격으로 제어를 하는 시스템은 이 칩 말고도 이런 개념의 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 칩은 단독으로 칩화돼서 쓰고 있지만 이 칩 하나를 가지고 이더넷을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인터넷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런 칩들이 이제 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종류의 칩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간단한 IoT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요 칩이 아주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버전으로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버금가게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보드 형태로 되어져 있어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 자체가 이제 많은 시장에서 또 사랑을 받고 있죠. 거기는 이제 네트워크도 있지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소형 컴퓨터처럼 구성을 하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OS가 탑재가 돼서 이 OS 기반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취해서 네트워크뿐만 아니고 뭐 각종 센서, 카메라라든가 초음파라든가 이런 각종 센서들을 또 붙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쓰느냐는 이제 개발자가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주로 웹서버 개념의 칩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IP를 설정을 해서 지금 현재 고정 IP도 있지만 유동 IP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내가 원격으로 뭔가를 단순한 제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와 원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제 카메라 영상이라든가 기타 등등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을 하거나 뭐 이렇게 구성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규모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가 또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도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잭슨 보드라고 하는 이러한 보드들이 또 탄생을 하죠.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에 이제 보드가 또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또 힘을 이제 잭슨 나노보드라든가 잭슨 보드들이 이제 대응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드웨어적인 규모의 싸움이죠. 하드웨어의 속도라든가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제어를 하려고 하는, 내가 구성을 하려고 하는 IoT가 어떤 규모로 만들어질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하부단에서 구동하는 개념은 지금 제가 설명을 했던 이런 방식들이 제일 말단 쪽에서 아주 간단하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를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물한테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얘도 마이컴들이죠 다. 뭐 라즈베리파이도 이 안에 이제 암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암 기반의 그런 CPU의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유비컴의 이제 웹서버 칩 IP2022라는 칩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잭슨 보드는 또 암 계열의 또 CPU를 또 사용을 해서 또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CPU의 규모적인 그다음에 이제 CPU의 성능이 얼마나 따라주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량을 처리를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은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쓸 수가 있죠. 더 간단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두이노라고 하는, 아두이노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어요. 이 아두이노에다가 이더넷 그 모듈을 달아요. 여기다가 예, 예. 네트워크 연결하고 아두이노하고 얘하고 통신을 하는 거죠. 뭐 시리얼 통신이든 여러가지 SPI 통신이든 이런 통신을 연결을 해서 아두이노에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간단한 뭐 LED 켜고 불 켜고 이런 거는 또 구성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IP2022 칩이 아니어도 네트워크로 간단하게 제어를 하는 것들은 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규모적인 부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제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니까 내가 시스템 구성할 때 그 규모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할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 각각 섹션들이 다 한 섹션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완벽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또 많은 또 시간과 그 다음에 또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봐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흐름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아두이노를 하던 IP2022로 하던 암으로 하던 라즈베리, 그 다음에 잭슨보드로 하던 개념은,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은 거의 유사하고요. 로레벨로 내려갈수록 이제 C 코딩을 해서 우리가 복잡하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도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함수로 주어지거나 아니면 스택 형태로 API 형태로 제공을 해서 우리가 쉽게 빨리빨리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해주고 있죠. 거기보다 더 또 쉽게 하는 게 이제 암이나 잭슨보드에서는 몇 줄이면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거나 그 다음에 영상을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플랫폼들이 워낙 좋아져서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성하기가 좀 편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일일이 하나하나 코딩을 해서 짰어야 됐던 거를 최근에는 다 모듈 형태로, 소프트웨어도 모듈 형태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큰 특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중에 IP2022의 내부 구조를 설명을 했죠. 구조 중에는 사실은 구조를 봐서 마이컴이나 이런 프로세서를 써본 분이라고 한다면 뭐 거의 프로세서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프로세서고요. 얘가 장점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하드웨어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각각의 이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스택 형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쉽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가 이제 얘의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CPU나 모든 이 시스템은 중요한 거는 사실 메모리예요. 메모리. 이 메모리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메모리, 어떤 CPU나 메모리에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메모리, 그 다음에 데이터 메모리라고 하는 그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플래시 메모리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했던 내용들이 이제 저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램 같은 경우는 잠깐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 놓고 가져오고, 그러니까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메모리로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롬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 플래시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수행되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보내야 할 데이터들을 일시 저장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메모리가 이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큰 이슈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의 설계 자체도 저 메모리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 하드웨어를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하고 구성할 거냐, 이게 이제 결정이 주로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메모리의 구조를 확인을 해줘야 한다는 거. 뒤에 잠깐 메모리 구조가 또 나와요. 그때 잠깐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IP202의 칩 번호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총 1번에서부터 80까지 1번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쭉 돌아가면 80까지 총 핀의 다리의 개수는 이제 80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주변에 쭉 보면은 이제 전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GPIO 혹은 포트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 이 포트라는 게 뭐 암에서는 GPIO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GPIO는 암 쪽의 용어고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한다, 이런 용어고요. 포트도 마찬가지예요. 포트도 하나의 경계선을 통해서 배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이런 항구를 우리가 이제 포트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요 IC 다리를 통해서 신호가 나가거나 신호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 이제 포트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로 포트들은 숫자나 영문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포트 A, 포트 B 이런 식으로 영문자로 하거나, 아니면 숫자로 포트 0번, 포트 1번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IC마다 다 다르게 용어로 설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줘야 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 포트 A, 포트 B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의 이제 비트 단위의 번호는 뒤에 숫자를 씁니다. 0, 1,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포트의 번호죠. 비트 수를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8비트거든요. 그러니까 포트의 비트 수도 거의 다 8비트로 구성이 돼요. 그 16비트로 구성된 거는 이제 암 계열이나 이런 쪽에서는 16비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애도 있죠. 그래서 포트가 뭐 그 포트 A에서부터 포트 10, 포트 11, 포트 12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기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8비트 구성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PA, PB, PC, PD, PE, PF 이런 식으로 지금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포트는 굳이 8비트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8비트가 다 나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PA에서부터 P4부까지, 아니면 어떤 거는 P1, P2, P3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8비트의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8비트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비트 수가 8비트로 기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8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해당하는 비트를 에 따라서 여기 지금 외부에 붙어 있는 이 포트들의 번호가 존재한 거죠. 얘는 상당히 많죠. A 포트, B 포트, C 포트, D 포트, E 포트, F 포트까지 있는 거죠. G 포트도 있네요. 그렇죠? 근데 어떤 거는 0에서부터 7번까지 다 나왔고요. 어떤 거는 또 그렇지 않은 애도 존재하죠. 그래서 그 포트에 핀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거를 잘 확인을 해서 사용을 해줘야 하고요. 요 포트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호를 내보내고 입력을 받는 입출력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특수한 또 다른 기능들을 내포하고 있는 애들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입출력만 하는 그런 기능만 쓰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특정한 그런 기능을 부여받아서 그 기능을 쓸 수 있도록 또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칩은 프로세서는 다 그래요. 얘만 그런 건 아니고요. 암도 사실은 다 가려져 있지만 우리가 그 칩 개념으로 개발을 할 때는 암의 전체적인 이 칩의 외형을 가지고 우리가 회로 설계해서 쓰는 거고요. 라즈베리나 이런 모듈들은 미리 설계가 돼서 여기에 주변에 있는 그 핀들 중에 꼭 외부에서 제어를 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핀들만 별도로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내부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칩 내부는. 그러니까 칩의 이제 요 다리는. 그리고 우리가 보드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이제 칩이 하나가 있고 그 칩에서 외부로 나오는 이제 커넥터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커넥터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빼서 연결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부로 포트를 해서 이렇게 핀으로 뽑아놨다고 하지만 확자핀으로 실질적으로는 CPU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저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모듈을 제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나 라즈베리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어를 할 때 이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핀에다가 뽑아서 이제 모터도 달고 센서도 달고 내가 원하는 제어를 하기 위한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그 개념이 다 그런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요 주변에 이제 핀들이 내가 외부에 쓸 핀,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회로가 구성돼서 쓸 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알아둬야 할 게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전원이죠. 전원. 이 전원은 꼭 우리가 잘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로 전원은 우리가 전원 할 때 5V를 기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5V는 TTL 레벨로 구성되어져 있는 회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5V를 기준으로 구동전압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3.3V의 이제 전원을 기준 전압으로 또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압이 좀 떨어졌죠. 장점은 당연히 있겠죠. 낮은 전압에서도 구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내부에 구동되는 그 전원은 1.8V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전원은 주로 우리가 이제 5V, 그 다음에 3.3V, 그 다음에 1.8V 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사실 이제 모든 칩들은 요 두 가지로 양분되죠. 사실 동작하는 전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3.3V 다시 말하면 요 해당하는 IO 핀에 예전에는 이제 5V가 TTL인 경우 5V가 이제 나왔다라고 보면 요 이제 3.3V 용짜리는 여기가 3.3V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압 레벨 차이가 또 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외부에다가 뭔가를 하나를 달아서 얘하고 이렇게 연결했다. 그러면 요 연결한 애가 이 핀이 내가 5V로 동작한다. 그러면 얘는 출력은 3.3V로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전압이 서로 안 맞죠. 그래서 그때는 여기다가 이제 버퍼를 이렇게 붙여 주게 되죠. 그래서 전압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시스템 설계하거나 제어를 할 때 유념을 해야 하는 부분이 이 전원 부분이에요. 논리적으로는 되죠. 당연히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하이 혹은 로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실제 동작상의 전압으로 보면은 두 개의 시스템이 서로 다른 전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동하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거는 민감한 애는 안 되게 되죠. 그러니까 5V로 동작을 하는 애들 특히 이제 LCD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모듈들은 주로 5V를 기준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잘 맞춰서 우리가 회로 설계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 꼭 그건 잊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얘 문제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라즈베리 파이나 기타 등등 그런 칩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3.3V 그 다음에 뭐 5V 이렇게 볼트가 다른 전압을 넣으라고 해서 넣거나 이제 갖다가 쓰라고 해서 요 외부 핀에 보면 이제 전원들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원을 구분해서 써야 한다는 거죠. 잘못 쓰면 요 회로가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잘 써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1.8V의 기준은 뭐냐면 이 CPU 내부에 들어가는 전원이에요. 사실은 이 CPU에도 안에 회로가 다 있어요. 이 속에 엄청나게 많은 회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CPU 내부에. 그러면은 그 좀 고급스러운 CPU들, 좀 속도가 빠른 CPU들은 이 블럭을 다 관리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블럭 형태로 다 내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블럭에다가 전원을 넣어주고 이 블럭에다 넣어주고 이렇게 블럭별로도 전원을 달리 놔줘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이제 외부에다가 우리가 1.8V를 넣어서
전원을 인가를 해서 구동을 하는 이런 개념을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 안에까지 구조까지는 우리가 다 100% 알 필요는 없지만 외부의 핀의 그 역할들이 무언 역할을 하는지는 꼭 알아둬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VDD, VSS 뭐 이런 전원들 여기 이쪽도 있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도 있죠.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전원들이 저렇게 이제 뭐 어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 생각하면 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회로 내부에는 블럭별로 이제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블럭 하나에 전원을 외부에서 넣어줘라. 한쪽에서 넣게 되면 하나가 전체를 다 전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내부 회로상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쪼개 가지고 전원을 이렇게 따로따로 넣고 있고 반드시 전원들은 다 연결을 해 줘야만 한다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모두 다른 일반적인 CPU의 안에 그 특징들이니까 이것까지는 좀 잘 숙지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오실레이터, 클럭을 넣어주는 거, 리셋 이런 회로들은 컴퓨터기 때문에 반드시 클럭을 넣어줘야 하고 그 다음에 리셋 신호를 넣어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초기화를 시켜서 처음부터 컴퓨터가 시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나갈게요.